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영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제 오늘 상황이 좀 주춤거리는가 싶은데 광주의 상황은 아직 별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광주 지역 확진자가 24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겁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 이제는 방역 수칙들 잘 지키시겠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아직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설이 지나면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요. 이 백신을 두고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즘 광주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박향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주요 국면마다 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던 분입니다. 전대의대 예방의학과 신민호 교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님, 한동안 코로나19가 좀 주춤하는가 싶었더니 지난주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 성인 오락실까지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어제까지 24명 누적 확진자 있었는데 네. 오늘은 현재는 6명 발생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6명? 네네. 그럼 어제보다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총 누적 확진자가 한 107명이고요. 네. 또 오락실발로, 성인 오락실발로 한 거는 누적 확진자 49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난주부터 좀 많은 숫자가 피크를 쳤다가 지금 어제부터는 조금 잦아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발하고 성인 오락실은 지금 이제 직접 방문한 사람이나 예배 참석한 사람보다는 N차 감염입니다. 그 했던 사람들의 가족, 예. 뭐 직장 동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이제 저희들이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하고 그다음에 성인 오락실 외에는 지금 웬만큼 차단이 돼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올 초에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효정요양병원이죠. 예. 효정요양병원은 저희가 2주간 계속 연속 3일에 한 번 검사해서 0이 나오면은 코호트 격리 해제를 하거든요. 지금 4번째까지 0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거의 잦아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TCS하고 IM 그 선교센터 발로 됐던 것은 지금 TCS 에이스, TCS 국제학교, 그다음에 또 이제 안디옥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거의 지금 TCS 에이스 같은 경우 121명, 에이스 학교는 47명, 국제학교가 121명.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한두 명씩 격리 해제자라든지 이런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네. 성인 오락실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동안에 이게 방역 조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오락실은 저희가 2단계까지 올라갔더라도 면적 제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제곱, 그 이제는 4제곱미터당 1명 또는 좀 강화됐을 때 이제 8제곱미터당 1명 이런 식으로 됐지 시간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번에 이제 다시 조치를 하셨죠? 네, 이번에 이제 성인 오락실발로 누적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건 우리 시만 그리고 또 오락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PC방 유사한 것도 있고 일반 오락실도 있는데 특정해서 저희가 성인 오락실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신 교수님, 광주 지역을 비롯해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좀 잠잠하다가 또 이렇게 한 시설이 터지고 또 터지고 이렇게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벌써 1년이나 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지역에 숨어 있는 환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 숨어 있는 환자들이 이제 시발이 돼서 이제 집단 발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또 뭐 생기면 언제든지 또 집단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사례에서도 우리가 이제 IM 선교회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설들인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게 대부분 이제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존의 방역막에서 쉽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발의 어떤 이제 집단 발생들은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부족했지 않냐는 그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성인 오락실도 상당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나 기존 방역망에서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위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설 연휴인 것 같고 설 연휴만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이 시작을 하고 예방 접종에서 가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결국은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입니다. 근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설이 지난 이후에 좀 뭐 1, 2주 지나면 이제 예방 접종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만 예방 접종하면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지역 의료 시설들 가지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담 이제 걱정을 이제 우리가 좀 덜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설 연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만큼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참여해야 될 시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장님, 이번에 그 종교 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어떤 시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어떤 분은 안디옥 교회 가서 그냥 계란도 던지셨다고 네.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 집합금지 명령을 하니까 또 소송을 했다면서요? 네, 네. 그건 어떻게 돼갑니까? 이제 집합금지 명령 부분이 지난번에 교회 비대면 예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안 지켰어요. 작년에. 네네, 작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저희들이 했죠. 예. 그랬더니 그 감염병 예방법으로 고발한 것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내면서 우리가 그 감염병 예방법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한 것, 또 이런 부분이 종교 탄압이다. 그리고 행정에서 이런 과도하게 교회 예배를 못 보게 한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다라는 것을 걸어서 저희들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네,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뭐 종교 행사를 계속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18일부터 그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이후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봤더니 그 이전에 비대면 예배 때 그 비대면 예배를 위한 촬영 부분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20인 이하로 그 촬영하는 그 스태프들 그리고 이제 한두 명의 신도들 이런 경우를 허용해줬었는데 그 스태프들이 그 촬영하는 과정에만 참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하는 부분은 어쨌든 완전하게 서로 만나지 않아야지 어떤 형태든 만나게 되면 또 소규모로 20명 정도도 스텝이라고 하지만 만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한 접촉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소송 내고 이렇게 좀 저항도 하고 했다는데 올해 지금 이번에 최근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이 교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 그렇게 바로 돌아서지는 않았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조금 더 수그러들긴 했지만 그 또 동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는 데에서 아주 협조적이거나 온전하지는 않고요. 정말로 만약에 미안하고 한다면 소송부터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오늘 복지부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 81%가 거리두기가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면서도 또 똑같은 81%가 이 거리두기에 상당히 피로감이 있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오래 가니까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시긴 힘들어하실 텐데 어떻게 봐야 되죠, 신 교수님? 예, 이제 1년이 지금 이제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예방 접종에 저는 이제 희망을 겁니다. 이제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고 이제 65세 이상까지만 예방 접종이 이제 2분기까지 끝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들의 활동도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게 아예 우리가 뭐 마스크를 빼고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좀 더 허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코로나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서만 이게 사망률이 높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이게 위해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좀 그 얘기도 여쭤봐야 되는 예방접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금 예방접종이 시작된 데가 있잖아요.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화이자나 모데나 이런 것들은 별 얘기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은 맞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이제 예방률이 62%밖에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62%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을 거냐? 우리가 보통 WHO에서 50% 이상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62%에다 또 이제 의미를 둘 것은 이게 코로나 환자는 62%가 만큼 이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리인데 물론 이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예방 접종을 맞고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이 사람들한테서 중증이 걸리는 부분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한테서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이게 나중에 사망에 이르는 임상 시험에서는 대략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많은 숫자를 안 했습니다. 한 9천 명 정도를 했는데 4,500명, 그다음에 대조군 4,500명을 했는데 4,500명에서는 한 27명 정도 환자가 발생을 했고 대조군에서 한 71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접종군에서 발생한 27명 중에서 입원이 동반된 사망 환자가 한 명도 발생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접종의 효과를 단순히 62%로만 볼 것은 아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논란이 이루어진 것은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에서 그 효과가 있느냐의 부분인데요. 그 항체 양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화 항체 정도를 생산해내는 양전율이 얼마나 될 거냐. 기존에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65세 미만에서는 한 80%, 60세 이상에서는 60% 이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좀 더 논란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전체 임상 시험자가 적었거든요. 한 9천 명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65세 이상이 한 8%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한 20% 정도를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백신을 접종할 때 얼마나 수월하느냐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관이나 이런 문제가 기존의 전통적인 백신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좀 그 공급 체계까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지금 코로나19가 심상치 않게 번져가고 있는 지역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국발이다, 남아공발이다, 변이 바이러스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백신 맞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것은 작년 11월 이후에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다 증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 그게 추세가 이제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 환자의 한 4분의 1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가 이제 1월 초인데 그때 30만 명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10만 명대까지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가 뭐냐면은 초기에는 중국에서 주로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유럽에서 유행했던 이태원 발은 이제 유럽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왔거든요. 유럽에서 온 바이러스 형태를 우리가 GH형이라고 하는데 GH형 같은 경우도 기존에 유행했던 것 이후에 이게 전파력이 훨씬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이태원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형태가 대부분 GH형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또 역학조사에서 느꼈던 부분인데 초기에는 그렇게 전파력이 안 높았거든요. 근데 GH형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더 높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GH형에서 좀 더 변이들이 더 일어나는 아마 형태 같아요. 그게 이제 영국형이 있고 남아공형이 있고 이제 브라질이 있는데 브라질하고 남아공형은 좀 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좀 약간 좀 구조가 좀 다른 형태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백신이 여기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 거냐의 부분인데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는 특징은 전파력을 한 1.5배 정도 높인다라는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중증도를 올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력만 올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그 항체 치료제하고 백신에 대해서 그러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회피 바이러스로 작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해 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 이제 최근에 백신 효과를 발표한 그 백신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노바백스라고 해가지고 노바백스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계약도 이제 2천만 명 정도 계약을 했었죠. 이것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할 겁니다. 2천만 명 정도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략 한 90% 정도 예방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남아공 샘플 일부가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남아공에서는 60%밖에는 효과를 안 보였죠. 예, 그렇지만 그 60%밖에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백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코로나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중증 환자를 얼마나 발생시킬 거냐, 사망 환자를 발생시킬 거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중증 예방률은 이 부분에서도 또 뭐냐면은 그 남아공 형태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서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나는 그 변이들이 일부 감염력을 올리고 그다음에 남아공 바이러스하고 브라질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과에 좀 더 피해가는 부분은 있긴 하는데 아직은 이 정도는 가지고는 기존 백신 갖고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변이들은 얼마든지 이게 피해갈 수 있는 변이들은 향후에는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접종을 최대한 빨리 해서 환자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예방 접종률을 이건 이제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그 글로벌하게 백신 접종률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지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백신을 맞으면 전염은 혹시 되더라도 중증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걸 많이 비슷하다. 것이다. 비슷하다. 기존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효과는 감소했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중증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감소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정도로 백신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예. 그렇군요. 박 부장님, 혹시 광주 쪽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된 환자는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특히 없고.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오신 이제 유입하신 분들은 입국 절차 자체에서부터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음성인 거 확인증을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입국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걸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광주에 내려온 영국에서 오신 분도 계셨지만 광주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그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백신이 상당한 기대가 되고 또 다행히 오늘은 한 자릿수라고 하는 박 부장님 얘기 들어보면 광주도 이제 조금 풀려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지금 당장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려 계신 분들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도 좀 알아보죠. 이제 저희 대개는 아직까지는 경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에서도 위중증 1명, 또 중등증이 3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증이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증상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 끝까지 어떤 젊은 거나 좀 어린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상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주로 감염병 전담병원에 가기보다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관리만 하는 거죠. 증상이 혹시 나타나는지 어떤지 이런 상황만 좀 보는 거죠. 한때는 이쪽에 병상 문제도 좀 걱정스러운데 아직 여유가 좀 있는 네네.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병상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때는 요양병원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역시 저희가 이제 전담병원에 병상이 있긴 있었지만 요양 환자 같은 경우는 또 치료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또 돌봄 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타 지역으로 요양병상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대로 좀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양 환자들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수본 차원에서도 병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중증병원이나 중등증 병원이 병상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증상이 가볍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생활치료센터로 먼저 보낸다 하는 원칙을 준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나온 IM 관련한 TCS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또 요번에 엊그제 발생했던 송원 여상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백골 전남대병원에 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후송을 했죠. 그래서 네. 병상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주가 설인데 지금 정부도 광주시도 뭐 설 앞두고 오히려 지금 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지금 거리두기 2.5단계죠. 네. 광주시는 2단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서요. 예.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2단계면?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이 2단계, 2.5단계이긴 하지만 공히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그거는 전국에 똑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 종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단계를 옛날에는 수도권 2.5단계, 지방 2단계 하면은 지방은 환자가 좀 적거나 이렇게 하면 뭐 1.5단계, 뭐 1단계 이렇게 낮추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손댈 수 없다. 각 지역은 2단계로 한다. 그다음에 모든 수칙, 2단계에서 정부가 정하는 수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단계에서는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그러면 이거는 절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이런 그 규칙들을 다 만들었고요. 다만 각 지자체에서 좀 어려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경우는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올 초부터 교회발, 그다음에 성인 오락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단계이긴 하지만 교회도 2단계인 경우에는 비대면 20%를 허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교회는 비대면, 그다음에 오락실은 집합 금지 이렇게 강화하는 조치를 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교회는 저희가 2월 10일까지 했고요. 설 직전까지 했고요. 네. 나머지 아까 이제 오락실이라든지 여기는 저희들이 2단계를 2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2월 1일부터. 그래서 2주간 하는데 다만 이번 주 중에 한번 이번에도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2.5단계를 옛날에는 저희들이 단계 조정을 할 때는 기간을 정했어요. 2주면 2주, 3주면 3주. 근데 이번에는 어떤 조건을 했냐면 이제 민생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주로 먼저 해놓고 혹시 이번 주 중에 그 기준에 2단계 기준에 좀 떨어지는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완화하는 거. 또는 만약에 더 강하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 그러면 더 강화하는 거. 이런 것을 이번 주 말경에는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생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환자들 말고 경제적으로 네. 어떤 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영업장들이 가장 직접적 자영업자분들. 타격, 네.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집합 제한, 뭐 시간을 뭐 규정한다든지 이런 데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이면에도 또 예를 들면 그 소외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디 잘 나갈 수 없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대면을 할 수 없고 또 집합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돌봄을 상대적으로 받을 수 없고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집합금지가 가장 심하고 시간 제한하는 부분들이 심하고 특히 이제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분 이외에는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원 선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저렇게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뭐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서 이제 선별과 보편 한꺼번에 못하겠다 이래서 좀 논란이 되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나 이분들한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집행이 조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 국민들 전체 국민들이 이번에 또 집합 거리두기가 이제 유지되면서 민생 안정 대책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4차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건 이제 지자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에서도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발표했죠. 오늘 발표했죠. 네. 그래서 민생 안정 대책 저희가 이제 12차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앙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그 집합 금지한 경우 가장 오래 집합 금지를 했던 시설들이 유흥업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흥업소의 특성상 거기는 어떤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또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해서 중앙에서도 버팀목 자금이라는 거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흥업소까지 포함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민생안정 대책 차원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했고요. 또 영세민들 또 차상위 계층에 또 이렇게 경제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 또 무슨 예를 들면 돌잔치를 하는 분들 그다음에 뭐 목욕장 뭐 여러 가지 업종별로 그 업종이 손해를 받은 만큼을 감안을 해서 물론 실질적인 뭐 큰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시민들의 아픔을 또 경제적으로 함께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벌써 1년이 넘으면서 거의 전염되신 분들은 전염되신 분들 가장 힘드실 거고 또 그 치료하는 의료진들 방역 대책하시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갖는 분들 정말 너무 다 어려운 분들인데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 상당한 그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광주시는 지금 백신 접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제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가는 백신은 조금 한 3월 좀 갈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질병청에서 발표했지만 그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로 따지면 이제 우리는 호남권역으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의 서울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그다음에 전남 호남권, 그다음에 경상권, 그다음에 충청권으로 나눠서 4군데 권역센터를 정했습니다. 그 권역센터는 감염병 권역 전문 병원이 설립되는 곳에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먼저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는 호남권에서는 조선대학교 병원인데요. 조선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우리를 예를 들면 조선대학병원, 전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이런 데가 이제 그 중증 병상을 치료했죠. 그 치료하셨던 의료진, 그다음에 우리 광주라면 빛고울 전남대병원, 전남을 하면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뭐 전북의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순창의료원, 또 뭐 또 제주도에 또 있겠죠. 이런 그 감염병 전담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의료진들, 네.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들을 먼저 설 세고 나면 그 화이자 그 그 백신을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의료진들이 직접 접종을 받고 그다음에 그 백신을 어떻게 놓는지 또 시뮬레이션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접종은 우리 광주의 5개 구청에 각 접종센터가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신의 종류가 아까 우리 신민호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초저온으로 보관하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인플루엔자 백신 맞은 것처럼 그냥 우리 보통의 일반 백신 냉장고에 2도에서 8도에서 넣어도 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로 나눠지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에 우리가 동네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맞았던 방식으로 맞기 때문에 한 400여 곳의 의료기관에 그 약을 배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맞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한 초저온 그 보관해야 되는 화이자와 모더나는 우리 그 5개의 접종센터에서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의료진들, 그다음에 간호사들, 그다음에 또 응급 상황을 대비한 앰뷸런스가 대기를 해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미리 그 예약을 다 해가지고 일정 수준에 따라 맞출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지금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입장은 좀 정리를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부 의학계에서는 65세 이상은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한쪽에서 최근에 여론조사하는 걸 보면 젊은 층일수록 백신을 별로 안 맞고 싶어 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까요? 결국 이제 백신의 부작용하고 관련된 어떤 우려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3천만 명 정도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독감 백신을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 백신 포비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백신 포비아는 결국 저는 언론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그 백신 포비아 때문에 한 700만 개 정도를 이제 소모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게 약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독감에 비해서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사망률이 한 20배는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증도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백신 포비아가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이제 기존에 지금 뭐 기존에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그 부작용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예방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한 53% 정도 1차 접종을 끝냈대요. 그게 상당히 크게 했죠. 아마 비싼 돈을 지불하고 아마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고, 영국은 뭐냐면 거기에는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국은 한 15% 정도 하는 것 같고, 미국이 한 1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먼저 이제 화이자 것에 대한 미국에서 그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에서 크게 이제 백신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는 전신적인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백신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서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전통적인 백신은 100만 명당 1명에서 2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게 흔히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희귀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이자 방식은 한 그보다 10배 정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하는 거죠. 지금 사망을 합니까? 예, 아니요. 아나필락시스가 쇼크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쇼크에서 나온 사람 중에 1% 정도가 사망합니다. 네. 이제 아나필락시스.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떤 전신 증상인지. 알레르기.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신에 알레르기가 예, 생긴다고요? 예. 아, 예. 특히 이제 호흡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붓게 되고, 그래서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반응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증 알레르기 잠깐만 교수님 말씀하시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까, 의료계에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의 80%는 30분 이상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이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백신 위탁을 하는 곳도 좀 이제 정한 것 같아요. 기존의 그 독감 백신을 맡는 위탁 기관보다는 좀 축소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그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도 이 아나필락시스를 일어나는 것을 충분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하기 위해서 30분간은 반드시 의료기관에 또는 백신 접종센터에서 머물도록 가게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도입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백신 예방 주사를 맞고 혹시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니까 30분 동안은 의료진의 관찰을 거죠. 받고 난 뒤에 네네. 돌아가라. 그 이유는 아나필락시스의 한 80% 가까이가 30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접종센터에도 그 이상 반응을 하는 구역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의료진 지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까 아나필락시스가 생겼을 때는 바로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을 투입하고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이제 앰뷸런스를 대기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예방 접종약을 병원 의료기관에다 다 나눠줘서 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접종센터라는 이런 뭐 체육관에서 놓고 이렇게 하는 거냐 하고 많이들 뭐 의심스러우신 눈으로 왜 좀 의아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예를 들면 그 화이자 같은 경우 영하 80도에서 냉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냉동된 상태에서 그걸 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해동을 하고 나서 또 화이자는 희석을 시켜요. 그다음에 희석을 시키면은 이제 그게 약병에선 5, 6인분, 많게는 10인분인데 그걸 또 빼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4 내지 6시간 안에 맞아야 돼요, 약을.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한꺼번에 예약된 시간, 또 예약된 사람들이 일정 그 시간 안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 반응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기존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 공간에서 모든 그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접수하는 단계, 접종하는 단계, 그다음에 이상 반응을 지켜보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그 과정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박 장께서 말씀하신 그 병원들에 다 그런 시설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5개 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놓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주사 놓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하면 되게 병원에 여기 앉아 있다가 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위탁기관, 의료기관을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게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 병원에 30분간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의원에 있는 원장님이 보실 수 있는 곳에 그 지켜보고 한 30분 간격은 지켜보고 갈 수 있도록 이게 필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언론에 좀 더 당부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에 노르웨이에서도 나이 많은 특히 이제 요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이제 접종하면서 한 33명 정도가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한 몇 주 전에 나와서 상당히 이제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은 그 대신 이제 노르웨이 이제 보건부에서 이제 최종 발표했는데 이것은 백신 접종하고는 관계가 없는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거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요양원에서 일일 평균 45명 정도 사망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900명 정도 죽습니다. 이 여러 원인으로요. 우리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에서 30명 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방접종하는 사람들도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독감 백신 때와 같이 언론에서 예방접종 맞고 나서 예방접종의 관련성하고 관련된 이런 의심되는 환자가 아닌 경우도 무조건 뭐 예방접종 맞고 죽었다 이렇게 해서 매일 무슨 그냥 보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백신 포비아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이번에는 좀 언론들이 어떤 이제 보도 지침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신하고 관련된 어떤 것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이걸 갖다가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아마 언론에 대해서 뭔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 건 박 부장님 더 하실 것 같은데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금 이제 백신은 특히 이번에 성공의 여부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2주간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하게 된 그 기저에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영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한쪽에서는 접종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환자는 계속 10만 명, 20만 명 발생한다면 이게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더 연장을 해서 어느 정도 확진자 발생 수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접종을 안정적으로 들어가자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방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 어떤 면에서는 어쩔 때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느낌 이게 시민들에게 주는 이 영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보를 팩트 중심으로 좀 의심한다든지 뭐 좀 이런 뭐 경향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특히 이럴 때는 과학적으로 자제를 해주시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 중심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KBS부터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이 백신 예방 주사를 맞는데 70%만 맞으면 뭐 전체적으로 그 집단 어떤 면역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왜 100%가 아니고 70%만 맞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누가 설명하실까요? 이전에는 저와 같이 어떤 감염병 역학 또는 이제 우리 예방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만 알고 있었던 그런 용어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본 감염 재생산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요. 한 사람이 걸렸을 때 몇 명을 전파시킬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코로나19가 한 명이 2.5명 정도를 전파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GH형이 있고 만약에 또 다른 변이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더 높아질 수는 있긴 하는데 지금 이제 2.5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2.5가 아니라 1로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발생이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 미만으로 떨칠 수 있는 그 지역사회 사람들의 예방 접종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계산되는 게 대략 70%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혹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게 기본 감염 재생산수 꽤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2.5가 아니라 3.5가 되는 게 지역사회에 더 유행을 하게 돼요.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것도 접종률을 더 끌어올려야 되겠죠. 한 80%, 85%까지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건 어차피 지역사회 안에서 한 명이 새롭게 유입되거나 아니면 그 숨은 환자가 전파시킬 수 없는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다 맞으셔야죠. 전부 다 맞는 게 더 좋다? 예,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한 번 맞으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습니까? 한 번 맞으면 그냥 영구히 이 면역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제 되는 그것은 겁니까? 이제 두 가지 갖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대략 5개월, 6개월치에 대한 결과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이제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5개월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여전히 한 85% 정도 가까이에서 면역력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제 예방접종하고 걸렸을 때의 면역력하고는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5개월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 그래서 뭐 생각에 비해서는 뭐 5개월 이 지난 1년까지도 아마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일단 해보는데, 이건 좀 연구 결과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의 예방접종약을 개발했던 개발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추적 아마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밝은 전망을 얘기해 주셔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많아서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말이죠.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한번 코로나를 겪었다 회복된 사람도 다시 걸리는 확률이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일부 남아공에서 그런 환자들이 아마 뭐냐면 케이스가 지금 이제 레포트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기존에 걸렸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걸리는 건데요. 결국은 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개인들이 기존에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은 개인마다 상당히 또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뭐냐면 아까 제가 평균적으로는 5개월 정도 지나서 85% 이상 유지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걸렸을 수도 있고, 또는 뭐냐면 정말로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회피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의 바이러스의 항체 가지고는, 걸렸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항체 가지고는 이걸 막을 수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기존의 백신에서 나온 최근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백신이 노바백스에서 나온 백신하고 얀센에서 나온 백신은 그 남아공에서 스터디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바백스는 전체적인 90%인데 남아공은 60%, 그 다음에 얀센은 전체적으로 66%인데 남아공에서 57%, 약간 뭐 10%에서 30% 정도의 그 백신의 효과는 낮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이건 충분히 백신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전망이 밝아서가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 부장님, 신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 백신만 잘 맞으면 좋은 효과가 금방 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빨리빨리 맞으면 좋지 않을까요? 왜 이걸 11월 달까지나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또 그 노바백스, 그다음에 모더나,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같은 경우만 1차 접종으로 끝나고요. 네. 나머지는 다 재접종을 2차까지 접종을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이자도 이번에 오늘 맞았다. 그러면 한 달 21일 후에 28일 후에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0%의 면역력을 집단 면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 광주시로만 따지면 145만이라고 봤을 때 100만이 좀 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18세 이하는 임산부들은 아직은 안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25만은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숫자가 거의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또 접종약도 옛날 뭐 인플루엔자나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정도로 한다고 하지만 그 접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 동안에 또 한꺼번에 예약된 숫자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또 균일하게 좀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예약하는 시간,
또 이것을 약을 조정하는 시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약품이 되게 아까 그런 안정성을 가진 백신 같은 경우는 대개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간의 연구, 그다음에 임상 시험을 거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그야말로 진짜 1년 만에 나온 거고, 그래서 다양한 임상 시험 결과들을 가지고 그걸 봐가면서 지금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하고 이제 계약은 이미 우리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완료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인도에서 어디가 불이 났다던가 아니면 수급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선 화이자 코박스 패실리티에서 왔던 화이자를부터 먼저 시작을 하지만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1분기, 2분기부터 들어올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것은 3분기부터 들어올 것이다라는 규정도 있지만 그거는 끊임없이 또 상황을 또 세계의 정황이라든지 이 백신의 수급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또 백신 그 나이나 뭐 이런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9월에서 시작해서 11월 뭐 2달 내지 석 달 안에 다 접종이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11월까지 정도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단기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당장은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도록 막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조금 뭐 계획 장기적으로는 빨리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고비 함께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춘내불사춘이라고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설인데 이번 설은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자기 집에 격리돼서 코로나19와 싸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분들께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예방과 검진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의료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